서로 얼굴 한번 마주친 적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대략 500년 전 조선 땅에서 붓을 들고 낡은 종이 위에 글을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은 바로 지금 인도의 겐지스강 물안개 속에서 눈을 감고 앉아 있는 19살 청년입니다. 5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 8,000km가 넘는 거리, 그리고 서로 전혀 통하지 않는 언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겹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 둘이 남긴 말이 똑같은 한 해, 똑같은 한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해는 바로 올해 2026년 을사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나침반 여러 개를 책상 위에 흩어 놓았습니다. 만든 사람도 제각각이고 만들어진 시대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바늘들이 하나같이 같은 한 지점을 향해 딱 멈춰 선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스칠까요? 처음에는 이러겠죠. 우연이겠지. 그렇게 넘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바늘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까지 늘어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오래된 것과 지금 것을 가리지 않고 서로 아무런 연결고리도 없는 목소리들이 어째서 하필 같은 시간, 같은 나라를 향해 바늘을 멈추는가? 그 이유를 오늘 하나씩 아주 천천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스터리 탐구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어느 날보다 우리 자신과 가까이 맞닿아 있습니다. 먼 나라의 전설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앞날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한 조각까지 저와 함께 맞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사건의 개요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의 한가운데에는 조금 전 말씀드린 그 19살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남긴 주장은 크게 3덩어리입니다. 첫째, 이 한반도가 2026년 여름, 그러니까 6월과 7월 사이에 거대한 전환의 문턱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문턱 앞에는 3개의 커다란 물결이 먼저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 모든 혼란의 끝자락에 이름도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단 한 사람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만 들으면 참 아득하게 느껴지시죠? 저도 처음 이 자료들을 마주했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그냥 믿어주세요 하고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대신 형사가 사건을 다루듯이 하겠습니다. 목소리를 하나씩 증인석에 불러 세우고 그 진술을 찬찬히 따져보고 어디가 서로 맞물리고 어디가 어긋나는지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스터리 탐구소는 이런 예언을 무조건 옳다고 못 박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저는 계속 여쭤볼 겁니다. 이건 정말 미래를 꿰뚫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고 나서 끼워 맞춘 걸까요? 믿고 안 믿고의 최종 판단은 언제나 그렇듯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그저 흩어진 조각들을 한자리에 모아놓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조각들이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지 그건 각자의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약속을 마음 한편에 두고 이제 첫 번째 증인을 불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의 이름은 아디티아 구루지입니다. 나이는 이제 겨우 19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세상 물정을 다 알기에는 한참 이른 나이지요. 그런데 이 어린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느새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귀를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는 인도 북부 겐지스강이
흐르는 옛 도시 바라나시의 오래된 사원에서 지냅니다. 강 위로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리는 그 시간,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말들을 하나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동방의 어린 현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여러 언론도 그를 그저 남다른 상상을 하는 소년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의 말을 함부로 웃어 넘기지 못합니다. 이유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하나씩, 그것도 등골이 서늘할 만큼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증인의 진술을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겠죠. 무엇을 근거로 이 청년이 주목을 받았는지 그 증거를 하나씩 꺼내 보겠습니다. 그가 아직 16 무렵이던 때의 일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머지않아 중국 땅에서 낯선 폐 질환이 번지기 시작할 것이다. 세계 돈의 심장부가 한순간에 얼어붙는다. 그리고 북쪽 어느 나라가 전쟁의 불씨를 던져 그 불길에 온 세상이 휘말린다. 지금 이 세 마디를 나란히 놓고 들으면 어떠십니까? 마치 지난 몇 해의 뉴스를 그대로 요약해 놓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그의 말은 하나하나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오래지 않아 중국에서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퍼졌고 그것은 온 세계를 멈춰 세운 큰 유행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미리 그리지 못한 그림이었지만 그는 이미 그 그림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조각은 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69 0달러 언저리까지 치솟았던 어느 가상 자산의 값이 그가 짚었다는 그 무렵에 이르러 순식간에 반토막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는 동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유럽의 동쪽 끝자락에 전운이 감돈다고 진작 짚어두었는데 그 일이 정말로 아무 예고도 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형사의 눈으로 이 진술을 한번 반대편에서 찔러봐야겠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예언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맞아떨어진 예언만 오래 기억하고 빗나간 예언은 슬그머니 잊어버리는 버릇이 있으니까요. 게다가 애매하게 던져놓으면 나중에 무엇이든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청년을 쉽게 밀어내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건, 금융, 국제, 정치. 서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갈래에서 모두 방향을 맞췄다는 점입니다. 한 분야에서 우연히 맞히는 것과 전혀 다른 세 분야에서 나란히 맞히는 것은 무게가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조용히 그를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머무는 사원 앞에 낯선 차들이 줄을 서고 그의 짧은 한마디를 듣겠다고 먼 길을 달려오는 이들도 있었다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이 청년은 대체 어떻게 앞길을 본다는 걸까요? 본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신은 트리칼라트리시티라는 특별한 상태에 든다고요. 우리말로 옮기면 지나간 때와 지금과 앞으로 올 때를 한눈에 함께 바라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 들면 시간의 흐름이 사라지고 세상의 운명이 마치 한 줄기 강물처럼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아주 먼 옛날부터 깊은 명상으로 시간 너머를 본다고 전해지는 수행자들의 오랜 갈래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 청년도 그 오랜 갈래의 끝자락에 서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 그의 말은 흔한 점집의 운세와는 결이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증인의 진술은 여기까지 들어두겠습니다. 판단은 잠시 미뤄두고 이 사람이
정작 무엇을 보았다고 하는지 그 알맹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이 한반도를 두고 보았다는 장면은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의 큰 물결로 시작됩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땅은 머지않아 거대한 물결에 휘말린다. 그것은 그저 스쳐가는 변화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 자체를 흔드는 시험이다. 흥미로운 건 앞길을 꿰뚫는다는 그 청년의 눈에 그 순간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는 대목입니다. 미래를 본다는 사람이 자신이 본 미래를 두려워한다. 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그랬을까요? 그가 말한 물결은 모두 세 개입니다. 하나씩 증인석의 진술을 옮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정치의 빈자리라고 합니다. 그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무대 위에 조명은 켜져 있는데 정작 그 무대를 이끄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는 이는 사방에 가득한데 실제로 앞장서 움직이는 이는 아무도 없다. 낡은 질서는 이미 허물어졌는데 그 자리를 대신할 새 질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어정쩡한 시간. 그는 이 시기를 두고 주인공이 사라진 텅 빈 무대라고 불렀습니다. 무언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 건 모두가 아는데 정작 그 누구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손끝으로 가리키지 못하는 때 사람들은 서서히 지쳐가고 나라는 방향키를 놓친 작은 배처럼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 든 적 혹시 없으셨나요?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반대편 말도 그럴싸하고 그런 답답함을 한 번이라도 느끼셨다면 그건 여러분 혼자만의 기분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 이 진술은 일단 여기 적어두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돈의 흐름이 어긋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물길이 툭 끊어지고 지갑에 돈은 있는데 정작 쓸 수가 없게 된다. 화폐의 값어치가 흔들리고 바깥에서 들어와 있던 돈이 하룻밤 사이에 조용히 빠져나간다. 나라의 신용이 흔들리면 덩치 큰 기업들마저 함께 휘청인다. 그는 이 대목을 두 번째 파도라 부르며 무겁게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진짜 어려움은 바로 그 다음에 온다. 물론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한 청년이 보았다는 환상일 뿐이지 무슨 경제 예보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당장 무슨 큰 결정을 내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진술을 있는 그대로 옮겨 드릴 뿐입니다. 세 번째 물결이 그의 말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도 마치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나뉜다. 정치가 갈라놓고 세대가 갈라놓고 사는 지역과 마음속 가치가 갈라놓는다. 심지어 한 지붕 아래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나였던 마을이 조각조각 외딴 섬처럼 떨어져 나간다. 그의 말로는 이 세 번째 물결이야말로 가장 오래 아물지 않는 흉터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씩 듣다 보면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우리 사회의 얼굴이 그 위에 겹쳐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럼 형사의 다음 일은 정해졌습니다. 증인의 진술이 사실인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조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새 물결이 정말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제 원칙은 그대로입니다. 저는 이게 예언대로다 하고 못 박지 않겠습니다. 그저 나란히 놓아볼 테니 닮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직접 가늠해 주세요. 먼저 첫 번째, 정치의 빈자리입니다. 주인공이 사라진 텅 빈 무대. 이 표현이 지금 우리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나란 일을 논한다는 자리는 말로는 넘쳐나는데 정작 마음이 놓이는 답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얼굴에는 피로와 서늘한 냉소가 번져갑니다. 밤이면 도심 한복판에 모여 목청을 높이는 이들이 있지만 그 외침을 진심으로 귀담아 듣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지도자는 있으되 따르는 이가 없다는 그 한 문장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솔직히 저는 이 대목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두 번째, 돈의 흐름이 어긋난다는 물결도 조금씩 그 윤곽을 드러냅니다. 불 꺼진 상점, 문 닫는다는 안내문이 붙은 가게, 그 앞을 무표정하게 지나치는 사람들. 시장이 흔들리면 작은 가게도 큰 회사도 함께 휘청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와 있던 돈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들 합니다. 바람처럼 조용히 왔다가 바람처럼 조용히 떠난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겁을 들이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진술과 현실을 나란히 놓아보는 중입니다. 세 번째,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사람 사이의 갈라짐. 이건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물결일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온 식구가 한 화면 앞에 둘러앉아 같은 소식을 보고 비슷한 마음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자 손에 쥔 작은 화면 속에서 저마다 다른 소식을 접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을 사는 셈이지요.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도 어느새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른과 갓 성인이 된 젊은이, 남자와 여자, 살아온 결이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데도 그 말에 담긴 뜻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 이 대목이 지금의 우리를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낱말은 같은데 그 낱말에 담긴 속마음이 너무 멀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에 그는 조금 더 서늘한 이야기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이 한반도를 세 나라가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에서, 그리고 북쪽에서 그 눈빛에는 저마다의 욕심과 셈이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놓인 돌 하나처럼 이 땅이 그들의 손끝에서 이리저리 흔들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오랜 세월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살아온 우리에게 이 그림은 그리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어두운 구름은 결국 걷힌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인의 진술과 현장 대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년 하나뿐이었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무겁게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우연히 말이 잘 맞는 사람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진짜 소름이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낯선 나라 청년이 가리킨 바로 그 시점을 우리 조상들이 남긴 오래된 책이 똑같이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증인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상이 남긴 예언서 격암유록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은밀하게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알려진 책이지요. 이 책에는 을사년에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다는 대목이 적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이 가리키는 때가 그냥 막연한 먼 훗날이 아니라 옛 간지로 딱 못 박은 특정한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을사년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면 그 시기는 늘 크게 요동치는 순간으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책이 어둡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 소란이 다 지나간 자리에는 결국 새 질서와 평온이 온다는 희망도 나란히 적혀 있다고 하지요. 다음은 세 번째 증인 정감록입니다. 이보다도 더 오래 전부터 전해졌다고 알려진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에 큰 변혁이 찾아온다고 적었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그냥 시적인 표현 같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실제 하늘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과 이어져 있다고 풀이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 목성과 토성의 그 특별한 만남, 바로 그것이 이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라는 구절과 묘하게 맞물린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북극과 낯선 나라 청년의 명상이 시대도 언어도 전혀 다른데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셈입니다. 정감록에는 십승지라는 흥미로운 말도 나옵니다. 큰 난리가 닥쳤을 때 몸을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다는 10곳의 땅을 뜻합니다. 주로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바깥 혼란이 쉽게 미치지 못하는 깊은 골짜기들이 꼽혔다고 하지요. 옛사람들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면 이 10곳을 떠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풀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10곳이 지도 위 어느 지점이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도 함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자리를 뜻한다고 봅니다. 어쩌면 진짜 피난처는 어느 산골짜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형사라면 당연히 이 증인들의 신빙성을 따져야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예언서는 정확히 누가 언제 썼는지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세월이 흐르며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조금씩 덧붙여진 것이라고도 봅니다. 그러니 이 책들을 무슨 완벽한 증거처럼 다루는 건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들이 수백 년 동안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이 뒤숭숭해질 때면 지친 사람들의 가슴에 작은 위안과 희망을 얹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사건에서 가장 풀기 까다로운 매듭이 나타납니다. 인도의 한 청년이 우리 조상의 옛 책을 직접 들여다보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진술과 이 책들의 기록이 이토록 같은 곳을 가리킨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그저 우연일까요? 이 물음을 손에 꼭 쥔 채 네 번째 증인에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증인은 뜻밖에도 서양에서 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쯤 전 한 신비주의 철학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21세기 한복판에 이르러 동방에서 한 민족이 크게 일어난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새로운 문명의 물길을 이끈다.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글이 적히던 무렵 우리나라는 세계 지도에서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작은 땅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동방의 한 민족이 물질과 정신을 함께 이끈다는 말을 굳이 적어둔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 문장은 점점 또렷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록 하나만으로 무엇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살던 시대도 다르고 몸담은 문화도 다르고 쓰는 말까지 제각각인 사람들이 어째서 자꾸 같은 해와 같은 땅을 짚어내는가? 그 물음이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묵직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에서 가장 특이한 증인을 불러야 합니다. 이 증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왜 하필 2026년 여름, 그 중에서도 6월과 7월 사이를 콕 집어 말했는지 그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해 여름, 하늘의 별들이 아주 특별한 자리를 이룬다.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인도의 오래된 별점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이 어떤 특정한 각도로 어우러질 때 세상의 흐름이 크게 뒤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이 두 별이 대략 800년 만에 그 특별한 각도로 서로를 마주 본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늘길이 열리고 정해진 운명의 빗장이 풀린다. 많은 이가 겁을 내겠지만 사실은 오히려 복된 때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하늘이라는 증인은 조금 특별하니 반대편에서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천문의 세계에서도 목성과 토성이 하늘에서 아주 가까이 놓이는 일은 대략 20해에 한 번쯤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두 별이 만난다는 것 자체는 그리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가 말한 건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라 아주 오랜 주기로만 돌아오는 특별한 각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하늘의 움직임이 정말로 사람 사는 세상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어떤 이들은 하늘의 흐름이 땅의 흐름과 맞물려 돈다고 믿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우연을 두고 사람이 의미를 붙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만든 착각일 뿐이라고 봅니다. 저는 어느 한쪽 손을 들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큰 변화 앞에서 늘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을 찾으려 했다는 것, 그 마음만큼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인들의 진술을 한자리에 모아보겠습니다. 낯선 나라의 19 청년, 우리 조상의 오래된 두 예언서, 100년 전 서양의 철학자, 그리고 800년 만에 만난다는 하늘의 두 별, 미리 짜맞춘 적도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이 목소리들이 하나같이 같은 시각, 같은 땅을 짚어냅니다. 그리고 그 진술들은 마지막에 한 지점으로 모입니다. 바로 그 혼돈의 끝에 홀로 서 있다는 단 한 사람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빛의 사자라고 불렀다는 인물이지요. 이제부터가 아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목일 겁니다.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디티아 구루지는 그에게서 남다른 표식 3가지를 읽어냈다고 합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식, 그는 3번의 실패를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3번 밀어냈고 그는 3번 넘어졌습니다. 한 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은 힘을 쥔 자들 앞에서,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번의 실패가 그를 단단하게 벼려냈다고 합니다.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했고 진짜 이끄는 사람의 씨앗을 그 마음속에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수백 년을 살아낸 듯한 깊은 상처와 지혜가 함께 담겨 있었다고 하지요. 두 번째 표식, 그는 힘이나 이름값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자꾸 감추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황과 운명이 그를 자꾸만 앞으로 떠밀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등 뒤로 희미한 빛이 감돌았고 그 빛은 조금씩 짙어졌다고 합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서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었다는 것이지요. 목소리는 작았는데
온 나라가 그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 표식, 그는 아픔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상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는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약점도 있고 부족함도 있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다운 결이 오히려 더 큰 희망을 사람들에게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사람이 기존의 정치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판에서 상처받고 밀려난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어쩌면 글을 쓰는 자리, 그림을 그리는 자리, 혹은 무언가를 연구하는 자리처럼 전혀 다른 세상에서 조용히 걸어 나올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의 환상 속에서 이 사람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땅이 나직이 울리고 오래 굳어있던 경계선이 서서히 흐릿해지며 낡은 상처들이 아무는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인물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아디티아 구루지는 그것을 두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남과 북이 그의 손길을 통해 단순히 정치적으로 합쳐지는 것을 넘어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대목이 남아 있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사람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 사이에 섞여 살고 있다. 다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때가 되면 운명이 그를 불러낼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가 날마다 무심코 지나치는 흔한 얼굴들 사이에 그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빛의 사자는 벌써 우리 곁에 도착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걸까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를 애써 찾으려 하지 마라. 필요한 때가 되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여러분은 한눈에 그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세 번의 실패라는 표식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따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흔히 세상을 구할 영웅이라면 흠 하나 없이 강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 인물은 정반대입니다. 세 번 넘어지고 세 번 거절당하고 제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다른 이의 아픔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그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하려는 건 정반대입니다. 그 넘어짐과 아픔이야말로 누군가를 진짜 이끄는 사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으로 빚어내는 가장 귀한 재료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 인생의 고단한 길목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아 두셨으면 합니다. 그 넘어짐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요. 어쩌면 아직 오지 않은 더 큰 역할을 위해 조용히 준비되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디티아 구루지가 거듭 힘주었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 속 큰 변화들은 대개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린 미래는 다릅니다. 몰아붙임이 아니라 일깨움으로, 짓누름이 아니라 어우러짐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형사가 반드시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이 남습니다. 오늘 사건의 진짜 매듭이지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인가?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 조금은 담담한 답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먼저
왜 하필 지금인가부터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건 단지 하늘의 별자리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조용히 쌓여온 사회의 압력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그 지점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오래도록 눌리고 눌린 힘이 한순간에 솟구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던 시대도 그 아래에서는 변화의 힘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큰 변화가 닥칠 조짐이 느껴질 때 늘 오래된 예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어지러운 때일수록 어떤 의미를, 어떤 질서를 붙잡고 싶어 하니까요. 그 과정에서 낡은 지혜가 다시 빛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 예언이 지금을 가리키는 데에는 어쩌면 이런 아주 인간적인 이유도 함께 섞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여기에도 여러 학자들의 담담한 풀이가 있습니다. 한반도는 대륙과 바다가 맞닿는 길목의 자리에 예로부터 늘 큰 나라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힘들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오랜 세월이 오히려 우리에게 질긴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는 힘을 심어 주었다는 겁니다. 숱한 시련을 겪어도 끝내 다시 몸을 일으킨 민족. 그런 민족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거대한 운명과 이어지는 신비로운 서사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마음 깊이 자리한 정과 한,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랜 고생 속에서도 가족과 이웃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던 민족. 바로 그 마음이 언젠가 물질의 풍요를 넘어 정신의 깊이로까지 자라날 수 있다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품게 한다는 겁니다. 그 청년이 입에 올렸다는 물질과 정신의 어우러짐이라는 말도 알고 보면 이런 우리의 오래된 마음 결과 맞닿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구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의 땅이라는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거대한 서사의 씨앗이 됩니다. 흉터가 깊을수록 그것이 아물어 하나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큰 울림을 주니까요. 어쩌면 세계 여러 예언가들이 알게 모르게 바로 이 미완의 이야기에 이끌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담담한 설명으로 사건이 다 풀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 더 큰 흐름이 정말로 있는 걸까요? 그 판단은 오늘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형사가 한 발 물러서서 사건 전체를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청년을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다른 예언가들과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사건의 무게를 조금 더 냉정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미래를 이야기한 사람은 아디티아 구루지가 처음이 아니니까요. 먼저 수백 년 전 프랑스의 한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던 시대를 훌쩍 뛰어넘는 먼 훗날의 일들을 운율이 담긴 시의 형태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언에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워낙 흐릿하고 상징으로 뒤덮여 있어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난 뒤에야 그게 그 이야기였구나 하고 겨우 풀이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리 알려주는 예언이라기보다 지나고 나서 끼워 맞추는 해석에 가깝다는 비판을 함께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 청년과 비교가 되겠지요. 아디티아 구루지의 진술은 그에 비하면 시점과 사건이 비교적 또렷했다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유행이 시작된 무렵, 자산값이 무너진 무렵, 전쟁이 터진 무렵까지
비교적 손에 잡히는 시간대를 짚었다는 것. 바로 이 점이 그가 더 많은 눈길을 받은 까닭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오히려 미래를 내다본다고 알려진 여성 예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여러 국제적인 사건들을 미리 입에 올렸다고 전해지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녀도 동방의 한 나라가 언젠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예언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예언 역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풀이가 있습니다. 동방의 빛, 물질과 정신을 함께 이끄는 나라. 이런 표현이 서로 다른 예언가들의 입에서 자꾸만 겹쳐 나온다는 것. 이건 분명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저는 여기서도 한쪽으로 기울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겹침을 여러분 앞에 그대로 펼쳐 놓을 뿐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전통과 시대를 가로질러 비슷한 이야기가 자꾸 되풀이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각도의 답을 하나 꺼내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시대를 살든 늘 비슷한 두려움과 비슷한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혼란이 닥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그 혼란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이 온다는 희망. 이 두 마음은 동양과 서양을 가리지 않고 시대를 가리지 않고 사람의 가슴 속에 늘 함께 있어 왔습니다. 큰 전쟁이나 커다란 위기가 눈앞에 다가올 때면 사람들은 어김없이 낡은 예언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시대가 열릴 무렵이면 조상들이 남긴 그 책들이 다시 손에서 손으로 오갔습니다. 그러니 여러 예언이 지금을 가리키는 것도 어쩌면 이런 아주 오래된 인간의 마음 결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정직한 물음을 하나 던져야겠습니다. 이런 예언을 우리는 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저는 이 물음을 오늘 이야기 내내 여러분 곁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나름의 답을 조심스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예언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 사람은 맞은 예언만 오래 기억하고 빗나간 예언은 슬며시 있습니다. 그러니 몇 개가 맞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걸 믿어버리는 건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굳이 귀를 기울이는 이유는 사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통찰 때문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그 세계의 물결, 정치의 빈자리, 돈의 어긋남, 사람 사이의 갈라짐. 이건 사실 예언이 아니더라도 이미 여러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걱정해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언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그 안에 담긴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 훨씬 지혜로운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대할 때 가장 필요한 건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어 하루하루의 평온을 잃는 것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죄다 흘려듣고 아무 대비 없이 사는 것도 현명한 길은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딘가 호기심을 안고 세상의 흐름을 지켜보면서도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태도. 저는 그것이 이 이야기를 가장 건강하게 품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빛의 사자에 대해 조금 더 짚고 싶은 결이 있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이 인물을 그릴 때 늘 서로 어긋나 보이는 표현을 썼다는 점입니다. 힘을 냈지 않았는데 결국 힘의 한가운데
서게 된 사람, 앞에 나서기를 원치 않았는데 결국 모두가 그를 부르게 되는 존재. 그런데 이런 모순된 그림은 사실 동양과 서양의 수많은 옛 이야기 속에 되풀이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진짜 이끄는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에 오르려 애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려다 떠밀려 온 사람이라는 이야기. 이건 어쩌면 권력을 몹시 탐내는 사람일수록 그 힘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더라는 사람들이 긴 세월에 걸쳐 몸으로 배워온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본 환상에는 이런 장면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 인물이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평범한 사람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한 장 한 장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책임감의 눈물이었다고 하지요. 화려한 연설도 위협적인 몸짓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 어린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는 진짜 지도자의 얼굴은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하고 낮은 곳에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목격자에게 던지는 질문 같은 것이지요. 편하게 마음속으로만 답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침 여러분이 접한 정치 소식이 앞서 본 그 빈 무대의 풍경과 어딘가 겹쳐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두 번째, 요즘 들려오는 경제 소식들이 돈은 있어도 마음 놓고 쓰기 어렵다던 그 두 번째 물결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세 번째, 가족이나 이웃 사이에서 문득 느껴지는 그 거리감이 같은 말을 쓰는데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던 세 번째 물결과 닮아 있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이 세 물음 가운데 단 하나라도 마음에 걸리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전원의 초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역시 하나의 물음일 뿐입니다. 답을 서둘러 내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저는 앞서 잠깐 미뤄두었던 이야기 하나를 다시 꺼내고 싶습니다.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다던 세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대목이었지요. 아디티아 구루지의 말에 따르면 그 세 나라의 어두운 구름은 끝내 걷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던 그들이 시간이 흐르며 관망으로 그리고 마침내 받아들임으로 태도를 바꾼다는 겁니다. 이건 앞서 우리가 본 그 강물의 이야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리 둑을 높이 쌓아도 강물은 결국 제 갈 길을 찾아 흐른다. 그러니 이 땅을 둘러싼 오랜 긴장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으며 서서히 풀려간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증인석에 세운 모든 목소리의 진술입니다. 이제 그 진술들이 그린 그 이후의 풍경 속으로 마지막 걸음을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물결과 시련을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진다는 걸까요? 아디티아 구루지가 보았다는 그 이후의 그림을 이번에는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만 미리 한마디 붙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오늘 사건에서 가장 아득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너무 곧이곧대로 붙들지 마시고 하나의 상상으로 가볍게 안고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하나됨이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쌓인 자잘한 변화들이 어느 순간 하나의 큰 흐름으로 합쳐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 환상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돈과 물건이 오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래 닫혀있던 통로가 조금씩 열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지요. 그 다음으로는 문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노래와 이야기, 서로의 하루하루를 담은 작은 소식들이 오가면서 갈라져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치의 합쳐짐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합쳐짐이 한쪽이 다른 한쪽을 억지로 삼키는 방식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두 흐름이 만나 전혀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를 빚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물줄기가 만나 더 넓은 하나의 강을 이루는 것과 같지요. 어느 한쪽도 사라지지 않고 둘 다 살아있는 채로 더 큰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둘러싸고 있다던 새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들의 태도가 단계를 밟아 바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고 견제합니다. 자기들의 오랜 이해관계가 흔들리니 당연한 일이지요. 그 다음에는 관망하며 조심스레 살핍니다. 이 흐름이 정말 거스를 수 없는 것인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 역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제 자리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과정을 강물에 빗댔습니다. 처음에는 둑을 쌓아 막아보려 하지만 결국 물은 제 갈 길을 찾아 흐른다. 억지로 막으려는 손길은 오히려 더 큰 소용돌이를 만들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분명히 경고했다고 합니다. 전환의 시간 동안 작은 부딪힘과 갈등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 하지만 그것이 온 나라를 뒤덮는 전면적인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작은 부딪힘들이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일깨워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래가 정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둘로 나뉘어 살아온 세월이 워낙 길다 보니 하나됨이라는 말 자체가 아득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만약 앞서 본 그 물결들이 정말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라면 그 다음에 온다는 이 이야기도 그냥 흘려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대전환 이후에 한국이 4가지 자리에서 세상을 이끄는 나라가 된다고 내다보았다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의 자리입니다. 한국의 앞선 기술이 세계 산업의 새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그가 미래의 힘이라 부른 새로운 분야에서 한국이 더는 뒤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장서 길을 여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고 하지요. 세계 곳곳의 기업들이 그 기술을 배우겠다고 줄을 서는 장면도 보였다고 합니다. 둘째는 문화의 자리입니다. 한국의 문화가 더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함께 나누는 하나의 정서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래와 이야기, 음식과 말을 넘어서 우리 고유의 정과 한과 어른 공경하는 마음 같은 가치가 세계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구 저편의 젊은이들이 서툰 우리말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우리 밥상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기대는 모습까지 보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셋째 자리 정치입니다.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갈등의 한복판에 있던 이 땅이 오히려 그 갈등을 풀어내는 중재자의 자리에 선다는 것이지요. 큰 나라들 사이에서 늘 흔들리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평화의 중심축이 된다니 참으로 뒤집힌 운명 아닙니까? 그리고 넷째, 그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것은 정신의 자리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나란히 서는 새로운 문명의 본보기가 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달려오느라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마음, 가족의 소중함, 어른을 향한 공경, 그 오래된 가치들이 앞선 기술과 나란히 다시 살아나는 나라,
그는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온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본 환상 속에서 이 땅의 지도는 아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고 하지요. 갈라놓던 선은 사라지고 그 위로 새로운 경계가 그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지도가 바뀌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곧바로 이것이 단순한 땅 넓히기가 아니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래 어긋나 있던 역사의 저울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 잃어버렸던 것을 되돌려 놓는 바로잡음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의 해는 유독 색깔이 뚜렷했다고 합니다. 붉은 빛과 어둠이 뒤섞인 장면으로 시작해 그 끝에서 황금빛으로 빛나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겁니다. 붉은 빛은 흔히 위험과 경고 혹은 강렬한 생명력을 뜻합니다. 어둠은 혼란과 알 수 없음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황금빛은 거의 모든 문화에서 신성함과 완성을 뜻하는 색으로 여겨집니다. 어둠에서 시작해 황금빛으로 끝나는 그 그림은 어쩌면 혼란에서 시작해 결국 평화로 나아간다는 그의 이야기 전체를 색 하나로 압축해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붙여야 합니다. 아디티아 구루지 본인도 이 모든 일이 2026년 한 해 안에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대전환을 씨앗에 빗댔습니다. 씨앗을 심는다고 이튿날 바로 나무가 자라지는 않지요. 오랜 시간 물을 주고 볕을 쬐어야 비로소 열매가 열립니다. 2026년이라는 때는 그 씨앗이 뿌려지는 해일 뿐 열매를 거두는 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조급함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앞을 바라보는 마음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의 마지막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형사가 사건을 다 훑고 나서 사람들에게 건네는 당부 같은 것이지요.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물음에도 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준비를 고르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겁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준비된 사람만이 그 앞에 담담히 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큰 변화가 닥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가장 먼저 새 기회를 붙드는 건 마음의 채비를 마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세 가지 원칙이 아니라 오늘부터 마음에 담아둘 만한 몇 가지 태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먼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큰 소란이 밀려오면 누구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고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동치는 와중에도 내 안에 중심축 하나만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단 몇 분이라도 좋으니 하루 중 잠시 조용히 나를 들여다보는 틈을 두는 것, 이것이 거센 변화 앞에서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사이를 단단히 다지는 일입니다. 앞서 본 세 번째 물결, 사람 사이의 갈라짐은 결국 가족과 이웃 사이의 끊어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그 사이를 다시 이어 붙이는 일이야말로 그 물결을 막아내는 가장 튼튼한 둑이 됩니다. 한참 소식 뜸했던 식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는 것, 옆집 이웃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보는 것, 이런 작은 몸짓들이 결국 거대한 갈라짐을 막아내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무리한 결정을 피하는 일입니다. 이건 특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앞날이 불안하게 느껴지더라도 큰 돈을 한 곳에 몰아넣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는 일은 한 번 더 차분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큰 변화의 시기일수록 화려해 보이는 기회일수록 오히려 더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안전한 길입니다. 저는 어떤 투자를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서두르지 않는 마음이 늘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변화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같은 변화라도 두려움으로 맞는 사람과 호기심으로 맞는 사람은 전혀 다른 하루를 살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얼어붙게 하지만 호기심은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 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작은 빛이 되어 보는 일입니다. 거대한 한 사람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어 보는 겁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한마디 위로가, 이웃에게는 소소한 친절이, 지친 이에게는 마음을 담은 손길이 되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빛들이 하나둘 모이고 또 모이면 어쩌면 그 거대한 전환의 밑바탕이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빛의 사자라는 것도 꼭 단 한 명의 영웅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의 총합일 수도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뉴스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께 이 이야기를 빌려 작은 위로를 건네고 싶습니다. 지금의 어수선함은 어쩌면 세상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새 세상이 태어나느라 겪는 산통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아픈 시간을 겁먹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건너는 것, 그러면서도 눈앞에 하루를 성실하고 따뜻하게 채워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건네고 싶었던 단 하나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맞춰본 조각들을 마지막으로 짧게 모아 보겠습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여러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낯선 나라의 19 청년, 우리 조상의 오래된 두 예언서, 100년 전 서양의 한 철학자, 그리고 800년 만에 만난다는 하늘의 두 별. 이 목소리들이 하나같이 같은 해, 같은 땅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3번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선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내내 붙들었던 원칙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겹침은 무언가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의 신호일 뿐입니다. 사람은 맞아떨어진 예언만 기억하고 빗나간 예언은 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저 우연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한 더 큰 흐름의 한 조각인지 그 마지막 판단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오래 마음에 남겨두고 싶은 건 사실 예언의 적중 여부가 아닙니다. 그 빛의 사자가 어쩌면 단 한 사람이 아니라 3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힘보다 진심을 고르는 마음, 제 상처로 남을 헤아리는 마음, 그런 마음을 품은 우리 모두의 총합일지도 모른다는 것. 거대한 예언 이야기가 결국 이렇게 우리 각자의 오늘 하루로 되돌아온다는 것. 저는 그 대목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거대한 예언 앞에서도 결국 오늘 하루를 담담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준비입니다. 오늘 밤 한동안 연락 못한 가족의 이름을 가만히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마음이 어쩌면 여러분 안에 이미 켜져 있는 작은 빛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이 빛의 사자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 잠들어 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일 또한 이 어수선한 시대를 함께 건너가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저녁 뉴스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셨다면 이 이야기를 곁에 계신 분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오래된 목소리를 하나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춰본 이 조각들이 몇 년 뒤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문득 다시 떠오르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두려움은 잠시 내려놓고 담담한 준비를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탐구소였습니다.